이 아까 설명을 해드리려다 말았는데 계속 남아 계시면 설명해드리려고. 이 보시면은 세무사랑2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숨겨진 기능들이 많아요. 보물찾기처럼. 이게 이쪽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클릭하면 되는데 이 하도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좌측 상단에 보시면 세무사랑2 마크가 있는데 얘는 커서 움직여도 아무 반응이 안 보여요. 근데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떠요. 메뉴 떠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메뉴들을 뭐 하고 하는데 위에 있는 최종 메뉴 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메뉴를 띄워놓고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얼 모니터로 해가지고 모니터 두 개를 놓고 비교해가면서 하고 하는데 이걸 꺼놓고 이제 다시 또 키면은 다시 또 제작이 가 있으면 다시 또 얘를 또 옮겨놓고 하는 작업이 번거로우니까 아예 그냥 최종 메뉴 그건 이제 그 뒤에 있는 거고 여러 개 켜놓고 하다가 다른 회사 걸 보게 되면 또 사라지잖아요. 창이 사라지는데 다시 와서 이제 꺼놓은 상태에서 다시 키면은 아까 없애졌던 메뉴들이 다시 나타나게 하는 게 최종 메뉴 재실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최종 메뉴 위치 저장 위에 있는 위치 저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 내용이 이제 양쪽에 놓고 있다가 껐을 때 다시 키게 되면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들이 위치를 내가 마지막으로 끈 장소에서 다시 켜지게 하는 게 체크해 두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제일 유용하게 쓰시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유젠 내비죠. 유젠 내비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그 프로세싱 맵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러분들 어떤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개인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 개인 세무조정을 하게 되면 순서에 따라서 결산 재무제표 입력하고 이것들을 클릭할 수 있는데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그 내용 창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이 화살표 방향대로 결산이면 결산을 진행하시면 돼요. 이거 수익금 조정까지 하고 지금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과목별 세무 조정부터 하고 쭉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내비가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이거 이제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조정하게 되면 처음에 새로운 걸 하게 되면은 1년 전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얘가 어디서부터 했지. 지금이야 이제 강의를 하니까 늘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가끔 1년에 다시 한번 되돌아서 하려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럴 때 처음 하실 때 이 도움을 받으시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개인 세무조정뿐만 아니라 입퇴사자 관리랄지, 그다음에 부가세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같은 게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순서가 내비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업무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니까 제가 저희 사무실 직원한테 이걸 내용을 쭉 법인 조정할 때 법인정을 알렸더니 막 열심히 화살표 가면서 쓱 적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다 알렸더니 자기가 열심히 적었던 것을 괜히 적었잖아 그러면서 하는데 그 적은 건 공부하셔야 되니까 하는 거고 여기 그냥 처음에 한번 감 잡을 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고 물론 계속 그게 잘 손에 안 익으면 누르시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다시피 세무사랑2가 글씨가 너무 빡빡하게 써 있어가지고 잘 못 찾죠.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보시면 또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끄면은 작아지고 다시 누르면 커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끌 때는 항상 우클릭을 통해서 종료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여기 있는 내역들을 보시면서 하되 여기 창이 지금 1, 2가 나와져 있는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1을 누르면 아래 창에 또 아래 또 메뉴가 쭉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위는 1 하면 돼 있고 그러니까 찾을 때 찾으세요. 그리고 여기 메뉴 선택을 지금 이걸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하나씩 눌러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인 조정 와서 이렇게 이건 또 없으니까 또 너무 휘하죠. 그래서 절충형으로 이게 있어요. 여기서 또 있는데 이걸 또 힘들어요. 보면 또 이게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는 자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찾을 키워드 입력에다 켜가지고 하고 싶은데 서식 이름을 잘 몰라요. 그거 있잖아 그거 그 이름이 뭐지? 그러면서 못 찾죠. 그러니까 항상 자주 보시면서 처음에는 유전 내비 도움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있는 어디에 있는지 항목들 보시면 조정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이에요. 물결 치듯이 이렇게 요동쳐서 하는 거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맞게 하시면 되고 아래도 내용이 있는 거 성실신고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내용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면사업장, 사업장 형식할 때는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 있는지 대충 아시면은 그 서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내용 설명을 해드렸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50페이지 보시면 이제 고정사 및 감가상각 조정명서 관련 유의사항 나오는데 이 유의사항들 한번 보시면 사실 이 감가상각 조정은 회계관리에 이 감가상각 및 고정사 및 감가상각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게 연말에 결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간편 등록을 통해서 등록을 하셨다면 간편 등록한 것을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일괄 계산을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일괄 계산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이 전표를 등록하면서 고정사도 간편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한 것을 얘들을 등록한 내역을 이쪽으로 보내놔요. 예? 보내놓으면은 얘가 이걸 고정사 등록해서 받아가지고 있는데 받아만 있지 얘가 이렇게 안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괄 계산을 한번 눌러주시면 그 계산을 통해서 이번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반드시 고정사 간편 등록을 했다면 일괄 계산을 통해서 일괄 계산을 한번 계산 재실행을 한번 눌러주세요.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사용자 수정을 했다면 수정 내역을 다시 지우고 다시 새롭게 하고 싶으면은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재실행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고정산 등록 내역은 이 기업의 기준하고 달라요. 기업의 기준은 세무상 2는 세법상의 원칙에 충실하게 해놓은 거고 기업의 기준은 나중에 잔존가액을 추정해가지고 잔존가액에서 뭐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해서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만을 감가상각하게 했잖아요. 근데 세법의 그 가정은 잔존가액이 0이에요. 0으로 다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정률법을 계산할 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0으로 해버리면 정률의 율이 전부 다 1로 나오니까 그때만 5%를 잔존가액을 보고 그냥 계산하는 것 뿐이고 전부 다 0이 기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잔존가액이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혹시나 회사에서 이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작성했다면 여러분들이 수정을 좀 가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수정을 해주고 회사 계산액도 사용자 수정을 해서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점 주의해 두시고 여기 그 조정사항에 나와 있는 그 이유는 그 외부 조정 회사 같은 경우에 외부 조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입력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입력을 굳이 회계관리까지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법인세와 틀리게 개인 세무조정에 있어서 양도자산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는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형자산 매각 손익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줄어드는 걸로 끝나는데 전체적으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손익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매각하기 직전까지 감가상각을 해주셔야지 필요경비가 그만큼 더 반영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반드시 매각하기 직전까지 감가상각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이번에 또 여러분들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내용연수가 작년도에 변경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54페이지 내용 보시면 2013년 10월 31일 이전 취득이냐 2014년부터 취득한 거냐에 따라서 작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취득한 거 올해 신고할 분에 대해서는 바뀐 기준 내용연수에 따라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다 기준 내용연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 정말 교육 서비스만 기준 내용연수가 5년에서 4년을 줄었지 나머지는 다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덜 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조심하시되 이 내용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좀 보기 불편하시면 여기 그 고정산 등록산에 기준 내용 연수 도움표가 있어요. 도움표에서 뭐 시험 연구용 자산하고 뭐 무형 자산, 건축물 기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자산들은 전부 다 업종별 기준 내용 연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게 음식 작업 같은 경우에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 연수가 그동안 5년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뭐 대부분 다 5년으로 적용하는데 이 보시다시피 제조업이랄지 그다음에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 연수가 8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취득한 자산이 있으면은 식당 같은 경우에 8년으로 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감가상각
업종별 내용명수를 적용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조심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이 그 24페이지 오시면 내용연수 뭐 신고서, 변경 신고서 내용이 있는데 웬만한 신고서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은 감가상각 조정의 제일 하단에 보시면 내용연수 신고서 및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신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면 방법 신고를 해주시면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체크해 주시면 음영이 틀어지면은 틀어진 거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뭐가 바뀌냐면 아래에 체크되는 게 틀려요. 지금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만 하니까 방법가 체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체크했다라고 한다면 인쇄상에서 그 부분이 체크되어 가서 나오니까 이렇게 그걸 이제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은 하시는데 이 감가상각 할 때 그 조정할 때 조정 등록하는데 등록하실 때 뭐 이 감가상각 조정명에서 합계표에서 등록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 조정 등록란이 없어요. 대신 감가상각에 대한 그 조정 내역은 각각의 여기 있는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랄지 양도재산분에 대한 조정명세서 내역에서 여기에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 한도 15인 계산이 있는 것을 조정 등록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유형 재산별로 감가상각 15인 계산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통산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자산에 대해서는 뭐 한도 초과액을 하는 것을 관리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조정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끝나면 위에 이제 과목별 세무조정으로 와서 위에부터 이제 하나씩 쭉 내용을 훑어보면서 세무조정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퇴직급여 충당 조정명세가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 조정명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70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설정 자체를 그러니까 없애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5%씩 그러니까 추계 기준에 대해서 매년 5%씩 줄여나가서 지금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예요. 추계액 곱하기 10%고 2015년도에는 5%고 2016년도는 아예 추계액 기준으로 설정을 못하게 그러니까 충당금을 설정을 못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사내에 유보된 이 재원을 회사가 어려울 때 다 써버리게 되니까 사회에 뭐 퇴직연금 같은 걸로 그 예치를 해놓게 하기 위해서 바뀐 거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 역시도 이 퇴직금 추계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천징수에서 퇴직금 관리 내역을 입력이 돼 있으면은 이 내역이 그대로 불러와져요. 그래서 참 이렇게 끌 때도 여러분들 한꺼번에 많이 켜 있는데 지금 많이 켜 있어 한 경우에 여기에서 세무사랑 통해서 한꺼번에 다 끌려면은 물론 껐다 키면 되겠지만 이게 모든 면에 종료를 눌러주시면 딱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한 번에 정리하시고 여기 퇴직금 충당 조정명세에서 그 내역을 퇴직금 추계액 명세 내역을 불러오시되 이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혹시라도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이 회사의 퇴직금 기준이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게만 지는지 아니면 1년 이하를 근무했어도 전부 주는지를 그러니까 지급하는 기준을 확인하셔가지고 퇴직금 추계액 명세 내역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불러왔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계절과목 내역은 계절과목을 여러분들이 뭐 쳐주시면 돼요. 보면은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F2를 눌러주시면 계절 과목이 나와요. 계절 과목이 나오면 계절 과목에서 어떤 것에 대한 것을 할 건지 그래서 503번 급여, 802번 지원 급여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이제 그 급여액 기준, 급여액의 5% 그리고 추계액 기준 그리고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한도를 정하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서 입력해 주시고 불러온 내용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입력해야 될 내용은 정확하게 결산상에 반영된 금액을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아래에 있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가 있는데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는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전부 다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퇴직연금 중에서 확정 급여형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 기여형이나 개인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런 경우는 회사가 불입하면 퇴직금으로 그냥 계산하고 끝나요. 그래서 불입했다 그러면 퇴직급여 해가지고 분개해주고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확정 급여형이다라는 경우에는 확정 급여형은 회사가 그
자산을 운영을 관리하고 그래서 뭐 이익이 나면은 회사가 갖고 손실이 나면은 그 채워가지고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이런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 불입한 거 내역에 대해서 한정없이 불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조정상으로 불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보시다시피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면 신고 조정상으로 보시면 지금 본인 필요경비액이 계산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금 사입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인데 필요경비에 전혀 산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1억 원 해당되는 것만큼 신고 조정으로 조정 등록에 보시다시피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이 신고 조정으로 반영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영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퇴직연금 부담금 충당금에 대한 세무 조정은 여기 77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회계처리가 좀 다소 생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금 납입 시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자 상당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회계 분계 처리를 여러분들 한번 숙지를 하시고 넘기셔서 78페이지 보시면 78페이지에 중간에 참고라고 있는데 참고사항에서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퇴직연금 부담금의 해약 및 수령에 대한 세무조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한도 세무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잘못되면은 연쇄적으로 틀리게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순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당우장 표시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 이 책에 있는 당우장 표시들은 전부 다 정말 그 주옥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이 내용이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그리고 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퇴직연금의 지급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수동으로 직접 세무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퇴직연금에 대한 것을 받고 아래에 있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등서를 보시면 여기 대손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테니까 아실 텐데 대손충당금에 대한 것은 원래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것은 결산서에 반영된 경우에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근데 82페이지에 보시면 대손사유에서 결산조정 중간에 양가로 5번 대손사유 밑에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의 경우에는 신고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 참고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손충당금 조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나온 것처럼 예제에 있는 것처럼 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이 전부 다 이 금액을 전부 다 상기시켜 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1,000원은 비만금으로 남겨둬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를 송금 처리했다면 1,000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사집으로 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출 채권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사라져서 그 회사가 이 지구상에 없어지는 그날에 같이 똑같이 없애야 되니까 이 1,000원의 뒤 유보 조정명세에 보관을 하면서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일을 갈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관하는 거니까 이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1,000원을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면 1,000원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아래 나오는데 이제 대손 실적률에 대한 나오고 이 블로그를 통해서 불러지는 것은 우리가 결산상에 반영한 매출 조건 내역들이 불러와져요. 블로그를 통해서 하시면 아래 있는 외상분 질금 받으럼 단기대응 같은 이 대손 충당금 설정 지상 채권이 불러와져요. 그러니까 입력이 잘 돼 있으면 그 내용이 불러와지는 거고 그 내용을 이제 반영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앞에 이 방금 전에 이거 불산입한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반영되는지 잘 확인하셔서 보셔야 돼요. 이게 1,000원짜리 1,000원 하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전년도에 대손 실적률을 참고해서 보시고 이 대손 실적률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고 작년 거 내용을 보고 작년 것 중에서 올해 실제로 대손된 게 비율 짜져가지고 대손 실적률 1%와 대손 실적률 둘 중에 큰 금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입력해서 하시면 한도가 나오고 한도 초과액은 유보로 세무조정 하시고 그리고 이 대손충당금에서 이 기업의 기준하고 틀린 게 기업의 기준은 보충법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더 채워 넣는 개념인데 이 세법은 총액법의 기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계산해 놓고 이것을 전부 다 내가 사용한 다음에 나머지 있는 것을 전부 다 환입시켜 버려요.
그리고 다시 설정하고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전기에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한도초가 있다면 올해 전부 다 환수시켜버리니까 그 반대 세무정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에 보시면 전년도에 남아있는 50만원의 한도초과액이 있다면 올해는 물론 여기 이 값을 집어넣으면 이 50만원의 금액이 나오겠지만 딱 보고 전년도에 세무정 계산상에 50만원의 한도초과가 있다면 바로 반대 세무정을 해주시라는 거죠. 왜? 총액법에 따라서 바로 다 전부 다 환입을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이 책 86페이지, 87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접대비 조정명서 보시면 접대비 조정명서는 이 봐두셔야 될 게 뭐 아래에 있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개념에 대한 설명 중에 법인세 내용을 차용하다 보니까 법인세 내용이 좀 섞여 있는데 보시고 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접대비의 조정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잘 체크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회사 등록상에다가 중소기업 여부를 정확하게 반영했는지를 보시고 그래야지 기본 금액 자체가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업장 말고 다른 사업장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 사업장 재계산해서 이 기준이 한도 기준이 인별 기준이에요. 물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법인별로 하는 거지만 개인들은 개인 사업장별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접대비 기준을 법인별로 이 사업장별로 나눠가지고 하는 거니까 타 사업장에 총수익 금액을 일단 입력하셔가지고 안분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빼먹으시면 안 되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게 지금 2014년도 적용하니까 2,800만 원인데 이게 2015년도는 좀 더 늘었어요. 2,400만 원으로 중소기업 경우에. 그건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번에 5월달까지는 2014년도 마인드로 사시고. 자, 접대비 조정 보시고 그다음 아래에 이제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가 있는데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는 이 보시되 이 이론 중에서 보셔야 될 게 97페이지 보시면 지급이자의 범위를 조정해야 되는 범위를 한번 보시면 필요경비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와 필요경비 불산입 제외 대상 지급이자가 있는데 구분하셔서 아무 이자나 다 그 조정하지 마시고 필요경비 불산입 제외 대상 지급이자를 구분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뭐 공동사업자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나와 있는데 공동사업을 하기 이전에 있던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내용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보시면 각 규정의 비교해가 나와 있는데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 물론 기업의준과 세법 틀리지만 세법 사이에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좀 약간 상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은 특정 차입금만 된다는 거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조정하시기 바라고. 여기 프로그램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프로그램에 있는 이것들은 이제 불러와져요. 사명 자사명세하고 부채명세가 불러와졌는데 그러니까 있는 대로 얘가 다 불러오니까 불러오게 하면 이 중에서 빼야 될 것은 여러분이 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러오는 건 다 불러오는데 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적수 역시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계정과목을 입력하시면 이 내용이 쭉 불러와져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산 중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가지고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초과 인출금의 적수를 구할 수 있고 지급이자 조정 명상에서 이자별 차입금 적수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관 자산에 대한 차입 적수를 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조정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명세가 있는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책에 뭐 나와 있는데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와 신고는 동일해요. 그래서 최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5월달이면 5월달 시점에 하면 되는 거고, 변경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산 기준일 이전 3개월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겠죠. 그게 나와 있고, 이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가법과 원가법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원가법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별법, 손실선출법, 뭐 회수선출법, 총평균법 이런 것들이 원가법이 되겠죠. 저가법은 이 시가와 취득가액과 시가 둘 중에 적은 금액이죠. 네. 그래서 말하는 시가라는 것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액이 아니라 판매가액에서 판매 부대 비용을 차감하는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순실현 가능 가액이 되는 거죠. 실제로 얘를 팔았을 때 얼마 남느냐 하고 내가 이 취득하는 가액하고 비교를 해서 그 중에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저가법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가법으로 선택해놓고 저가법을 하면은 조정 대상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이 파손 부패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나 부패는 아예 그냥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적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금으로,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무신고시 평가 방법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을 때는 선지선출법을 적용해서 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원재료 같은 경우에 보시면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평가 방법은 선지선출법을 적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후입선출법을 적용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보시다시피 원재료 같은 경우에 본인 계상액은 후입선출법을 따른 2,600만 원인데 신고 방법이 없으니까 없고, 선지선출법은 이제 무신고시 평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신고시 평가 방법이 2,700만 원 둘 중에 큰 금액으로, 둘 중에 큰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 왜냐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해야지 그만큼 재고사항이 늘어나고, 재고사항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는 만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둘 중에 무조건 큰 금액으로 해서 무신고시 평가 방법은 이무 평가 방법과 무신고시 평가 방법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작성하실 때 보시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고자산의 평가 기준은 뭐 재고자산 종류별, 사업장별 뭐 다 각기 나눠서 할 수가 있으니까 뭐 평가 방법을 각기 적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아래 이제 재세금과금 추정명세서인데, 재세금과금 추정명세서는 각종 세금과 공과랄지, 그다음에 뭐 잡손실이랄지 이렇게 처리된 것 중에 이 송금불상의 항목들, 이 벌과금이나 이런 것들인데 107페이지에 보면은 송금불상입 때는 조세 및 공과금이 있는데, 사실 이걸 볼 게 아니라 뒤에 넘기시면 108페이지에 송금으로 인정되는 벌과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주로 뭐 연체료랄지 지체상금 같은 마치 우리가 세무정 대상이 될 것 같지만 아닌 것들을 먼저 알아두시면은 이런 거 빼고 세무정 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그 프로그램 상에서는 주정 등록에서 이 중등이 아니라 이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오는데, 불러올 때 그냥 불러오시면 세금과 공과만 불러와요. 그러니까 여기 과목 추가를 통해서 과목에다가 잡손실과 뭐 소득세 같은 것들을 조정해야 될 것들을 한꺼번에 불러와 주시면 제일 좋겠죠. 불러가지고 한꺼번에 불러오게 하면은 다 잡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떠요. 여기서 이제 세무 조정해야 될 것들, 뭐 불법금 출물 과태료랄지 이런 것들은 조정 등록상에 등록해 줬을 때, 물론 하나로 해서 등록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게 소득세 관련이랄지 그다음에 벌과금 관련이랄지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해주시면 나중에 그러니까 관리하는 목적에서는 더 좋겠죠. 그러니까 편의상 여기다 한꺼번에 불러왔지만 나중에 조정 등록을 할 때는 뭐 구분해서 등록해 주시면 더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아래에 있는 선급비용 추정명세서가 있는데, 선급비용 추정명세서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할 때, 여기에 대한 팁으로는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사실은 선급비용의 전체, 사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금액이 많잖아요. 연간 금액이 있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비용 처리 문제가 되는데,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면 나머지 기간만큼을 선급비용으로 해서 자산 처리해야 되고, 전부 처음에 선급비용을 해갖고 전부 다 자산 처리했다면 사용된 만큼을 비용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하실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입력하실 때 보험료에다 입력하는 란에다가 적요란에 물론 거기에 대한 그 거래처를 잘 걸어두신 것도 좋고, 왜냐하면 거래처에 대한 내용을 걸어두시면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거래 내용은 적요 내용을 불러오는데, 적요 내용에다가 보험 기간을 입력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 보험금을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보험 적용 기간이 7월 15일부터 내년 7월 14일까지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거래 내용에다가 적요사항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굳이 내가 거기를 점표를 찾아가가지고 보험증서 찾아가가지고 막 찾아서 이거 몇 월 며칠이지? 할 필요 없이 여기 적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바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밀리고 5월 30일쯤 돼서 하는데 보험증서가 안 보이네. 돌겠죠. 그때는 막 자료가 많이 쌓였는데 찾을 수도 없어요.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저 보험증서 좀 하면은 사장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내일이 마감인데 너 지금 나한테 오늘 보험증서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입력하실 때 제대로 입력해 두시면, 그래서 저는 항상 입력할 때 항상 보험에 관련된 것들은 보험 기간을 저기다 적어주시면 바로 보험증서를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바로 여기다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해보시면서 팁으로 하는 거니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외화평가 차선 조정문서가 있는데, 이 내용도 역시 이 장부가액에서 기초가액이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전년도부터 넘어온 경우에는 기초가액이 되겠지만,
이런 사유가 발생한 외화 자산이 발생한 그 시점에 환율로 적용된 금액인 거고 이 평가차손익에 대해서 이 외환차손익은 인정이 돼요. 근데 환산손익은 기말평가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보셔가지고 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 보시면 기부금조정명세가 나와 있는데 기부금조정명세는 사실 굉장히 이번에 좀 내용이 바뀌어서 중요해요.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이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소득공제였는데 물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경비처리나 소득공제 둘 중에 선택해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첫 번째는 사업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자 그리고 사업자도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 1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결산서에 반영해 가지고 영업비용인 기부금으로 해서 반영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 사업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한데 그 경우는 한도가 남아서 2월 된 것을 추가로 소급해서 하는 경우 한도가 남아있고 그리고 2월 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작년도까지 적용했던 거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소득공제가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에 바뀐 내용이니까 잘 보시고 실수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